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항공대학교 최주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PHM 학회에서 개최하는 전문 기술 강좌 여기 신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PHM 학회는 2018년 초에 처음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4년 반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에 현대자동차라든지 LG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한 26개 회원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학회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학회도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 회원사로부터 적지 않은 돈의 연회비를 납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PHM이 아무래도 산업체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은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아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쪽에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쪽 전문가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3일 동안의 강좌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창훈 부회장님이 잠깐 말씀을 주신 대로 한 3년 반, 4년 이렇게 되는 동안에 매년 2차례 강습회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습회 내용들이 대체로 사례를 소개하거나 케이스 스타디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내용들은 세미나를 좀 듣는 느낌이지 이게 공부하고 강습하는 그 느낌은 조금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그 교육 쪽을 신경을 쓰시는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차라리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마침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PHM이 그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따가 이제 1시간도 사실 이렇게 보면 짧지만 쭉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영역 중에서 제일 뒷단의 거를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장 예측 또는 고장 예지 섞어서들 쓰는데요. 프로그노스틱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쪽 부분 하나만을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끌고 가니까 그런 면에서의 좀 장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가니까 이론적인 것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론적인 걸 가지고 3일 내내 하다 보면 사실상 놓치고 지루하고 잘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 이 책에는 물론 이제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래밍 도구라는 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기초를 설명은 안 하더라도 코드를 같이 제공을 하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통상의 강의하고 좀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습을 같이 하는 나름의 깊이 이론적인 것도 같이 배우는 그러한 3일 동안의 집중 강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이게 산업체에서 베어링이든 배터리든 기어든 이런 거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베이지한 통계학만 얘기하고 있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함에 따른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론적인 얘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되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도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우는 책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3일 동안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시간 동안 제가 첫 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뭐 그거 하기 이전에 아무래도 제가 연사로서 여기 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 배경도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제가 주로 여태까지 연구했었던 분야가 신뢰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고, 신뢰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뒤집어서 말하면 수명이라는 거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산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라는 게 결국은 고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한 그런 주제를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해온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 초기에 개발할 때, 설계할 때 신뢰성을 그 뭐 10년 동안 내가 개런티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계해야 개런티가 되겠니? 하는 것이 이제 설계 쪽에서의 그런 주제가 된다면 그게 진짜로 10년 동안 고장 안 난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지? 하는 게 이제 신뢰성 시험이 되겠고요. 시험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런데 이게 현장으로 가가지고 제품으로 쓰거나 설비로 사용되는데 여전히 고장 나는데 이거 정말 괴롭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했더니 유지보수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개발할 때의 신뢰성, 시험 평가할 때의 신뢰성, 유지보수를 할 때의 신뢰성, 그런 세 가지 중에서 유지보수의 신뢰성 부분에 PHM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유지보수의 신뢰성을 잘하기 위한 새로운 신기술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PHM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HM을 주로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책을 대상으로 여러분들과 이번 3일 동안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의 저자가 저 혼자가 아니라 그 앞에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빨갛게 되어 있는 그 책입니다. 거기에 저하고 제 밑에서 저하고 이제 그 플로리다 대학교의 김남호 교수님이랑 분이 계시는데, 이제 미국에 계시면 한국 분입니다. 그분이랑 같이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를 해서 이제 학위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안다운 박사라는 분이고요. 그렇게 세 사람이서 이 책을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책을 만든 거고,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김남호 교수님은 별도로 이런 그 사이트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그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미국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컨텐츠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강좌를 위해서 미리 매틀랩이라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가 먼저 전달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또 있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받으셨어도 됐었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미 전달되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또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특히나 더 그 김남호 교수님의 파워포인트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자, PHM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너무 그냥 막연하고 다양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손쉽게 every syste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템. 그 시스템이 이제 되게 그 추상적인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항공기나 원자력 발전소 설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안전이 중요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잘 문제 없이 잘 사용되게끔 개발을 하고 사용되게끔 뭔가를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그것들이 상당한 하중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운전 조건, 운영 조건에서 그러한 하중이라든지 뭐 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겪습니다.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쓸 때 그것이 그 상태로 유지가 되지는 않고 성능이라든지 또는 그걸 이제 건전성이라고 이제부터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의도됐던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
뭐 그런 상태로 점점 가고 그래서 결국 고장에 이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 뭐 매뉴얼 이런 데 보면 다 이것은 수명이 얼마까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초기에 개발하는 설계자들이 이제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그러면 그 수명 기간 내에 고장 안 나게끔 모종의 그 설계를 해서 두께도 정하고 재료도 선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품을 제작, 뭐 생산을 해서 현장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뭐 자동차를 상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고장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고장을 허락을 해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냥 고장 하나도 안 나는 거, 무지무지 무거운 것, 뭐 이런 것들은 경제성이 없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고장은 피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래? 이제 과거에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그 운영 중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유지보수라는 표현도 쓰고 또는 뭐 정비라는 표현도 쓰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건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저는 공부해왔고 일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그 코스트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개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설계 개발에서 들어가는 그 코스트가 전체 코스트 중에서 알고 보니까 3분의 1 정도고 나머지가 운영하면서 유지보수하면서 생기는 코스트가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코스트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는 이 코스트가 이렇게 많으면은 설계 개발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이 코스트도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특히 연구 개발하는 회사나 학교에서 그쪽에 대해서 주목을 그렇게까지는 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시대가 되었고요.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사실은 한 10년, 20년 전부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뭐 센서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AI, IoT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요거를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는, 코스트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PHM이라고 하는데 그 PHM이 그러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 페이지에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제일 뭐 좋은 사례는 이 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항공기에 균열을 가지고 나는 얘기를 하겠다고 할 때 이제 균열이 너무 커지면은 파손에 이른다는 거 당연히 알 거고요. 그러면 PHM은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그 균열에 대해서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균열의 크기를 뭐 소위 말하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측정을 이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한 데이터들을 쭉 여기에다가 모아놓고 보면은 그 균열의 크기가 점점 항공기가 이착륙을 거듭하면서 이제 커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커지는 거가 현재 시점까지의 데이터 수집한 거를 까만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페일 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운항을 했었던 데이터가 있다면 그 실제 끝까지 갔었던 데이터가 파란 색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데 잘 보시면 그래도 아실 테지만 여기 어느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까만 점을 가지고 나름의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미래 거동을 예측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래 거동을 예측하는 게 여기에서는 그림적으로 빨간 색깔 커브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위험 수준이 초록 색깔 수평선이에요. 그래서 초록 색깔 수평선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니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좀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생략을 하고 한마디만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언제 나는지 예측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이 두 개의 그림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내용이 됩니다. 요거 끝나면 2장에서부터 벌써 아주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이런 거를 계산하는 연습을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실제 이거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정답은 모르는 게 사실이지만 이거는 이제 연습용으로 먼저 실제 고장이 언제 났는지를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예측을 연습을 해보는 거고, 그게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식의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1100 얼마에서 고장이 났었고, 현재 뭐 500이면은 1100 얼마면 600 얼마가 남았지, 600이면 500 얼마가 남았지 해서 정답은 잔존 수명이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거를 까만 색깔 선으로 하고 있고, 시시각각 여태까지 모아놓은 데이터 가지고 예측을 한 잔존 수명이 있는데, 그 잔존 수명을 여기에다가 신뢰 구간 상한 하한으로 하고 메디안 값을 파란 색깔로 계속해서 디스플레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는 잘 안 맞는다라는 게 애니메이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정답은 까만 색깔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말하지만, 예측은 초기에는 부정확하다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해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고, 전형적인 고장 예지에서 사람들이 매번 그 분석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그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이 그 고장 예측 또는 고장 예지니까 이것만을 아마도 여러분들이랑은 같이 만나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여러 가지 various discipline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알아두어야 될 지식들이 많다는 것을 이 두 번째 문장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작은 항공우주에서 시작을 했었던 그런 기술이라고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뭐 거의 모든 산업군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H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많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정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것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크게 4가지 종류의 정비를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에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corrective maintenance 사후 정비, preventive maintenance 예방 정비, 그리고 condition based 상태 기반, predictive maintenance 뭐 예측 정비, 이렇게 4가지의 정비 용어를 많이들 얘기들을 하는데, 순서대로입니다. 이게 가장 낙후된, 뭐 그냥 이건 정비라고 얘기하기도 좀 말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름은 붙여줬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간단한 정비의 용어에서부터 예방 정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렵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비 방식이라는 것을 얘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 사후 정비 corrective maintenanc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고장 날 때까지 쓰는 거를 말하는 거고,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쓰는 제품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회사에서 또는 뭐 생산 라인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고장이 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품을 미리 옆에다가 쌓아놓고 있지 않으면 고장 났네, 야 그럼 연락해봐. 그 베어링 부품을 그러면 이제부터 사와야 되네. 그런데 부장님 그거 한 달은 걸린대요. 망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 놀아야 되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후 정비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물론 그래서 사후 정비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 사후 정비 이제 또는 회사에서는 돌발 고장이라고도 하고요, 돌발 정비라고도 하는데, 그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거 해서 이런 부품이 없어가지고 가동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고를 많이 갖다 놓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후 정비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돌발 고장을 막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90%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예방 정비가 되겠고요.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예방 정비라고 하고, 또는 이것은 다양한 이름들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기 정비 피리어딩 메인터넌스라고도 하고요. 또는 플랜드 메인터넌스 뭐 계획 정비, 다 비슷한 얘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어로는 PM이라는 약어로 제일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그런 약어를 알아두는 것도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약어도 상당히 이제 필요합니다. 알아두시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사후정비랑 이제 대비가 되는 개념이라는 걸 당연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고, 나름의 어떤 기존의 고장 이력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토대로, 야, 이거 200시간, 평균 200시간마다 고장 났어. 그럼 그거보다 약간 앞당겨서 150시간마다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획 정비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것이 상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교체한다는 데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좀 낭비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뭐 하나의 사례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은 얘기는 못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국제, 뭐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항공 규제 기관이긴 하지만 국제 표준이나 마찬가지인데, 보통 한 6,000시간마다 한 번씩 0.01 정도의 균열이 검사 결과 나타나면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항공업계는. 그런데 그걸 6,000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은 한 1년이 아니고 한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창이라 그러죠. 정비창으로 보내서 한 1, 2주 정도는 노는 셈이에요. 비행기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고 다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어때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하게 되는 순간 항공기의 이 플리트를 이 항공사가 10개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에 이런 거가 있게 되면 10개가 아니라 12개, 13개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고, 보통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당연시 하지 않고 좀 문제 해결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런 PHM이 가야 될 방향인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0.01 되는 걸 무조건 교체하느라고 6,000 사이클마다 한 번씩 가서 놀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0.01짜리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자세한 거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게 10-7승이라는 reliability, 신뢰도를 일반 항공기를 타고 있는 일반 사람들도 당연히 그거에 덕분에 이제 안심함을 느끼겠지만, 상당히 가혹한 조건입니다. 10-7승의 리스크, failure probability를 고려해서 그것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면 0.01은 무조건 다 교체하라는 건데, 그렇게 될 확률이 사실은 1,000만 개, 10-7승이라는 게 1,000만 개 중에서 한 개가 요 위험 수준 2인치에 도달할 확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1,000만 개 중에서 한 개 되는 거 무서워서 나머지 다 멀쩡한 것도 무조건 교체해라라고 하는 게 현재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럴 정도로 좀 낭비가 많은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상태 기반 정비, CBM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Predictive Maintenance, PDM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두 가지의 정비 방식이 있는데, 상태 기반 정비는 쭉 계속 모니터링을 현재 균열 상태, 건전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위험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이제 이거 고치면 돼. 그 전에 바보처럼 모터로 교체해. 그거 할 필요 없었어. 해가지고 조금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태 기반 정비라면, 프레딕티브 메인테넌스는 그것이 석 달 후에 그렇게 돼 하는 거를 예측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하는 거하고 상태 기반하고 그게 그것처럼 느끼겠지만, 실제 이거를 회사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부품을 미리 준비시키고 또 창 운영하는 거에 대한 스케줄링을 한다든지, 또 물류를 하고 또 재고를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것들을 이쪽 전문 분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기반 정비도 고장 안 나고 쓸 만큼 쓸 수 있다는 면에서는 참 좋은 방법이지만, 진정으로 이러한 방식을 쓰기로 했다면 진정으로 이제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예측 정비까지 가야지 효과가 발휘되고, 예측 정비 잘하려면 예측을 잘해야 되고, 그러려고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요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잘못 전달됐어요. 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거
2017년에 출판하면서 이 부분은 좀 깜빡했는데요. 왼쪽이 프리벤티브고 오른쪽이 코렉티브로 되어 있는데 잘못 인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그 정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코스트가 파란 색깔이고 고장 나면은 그걸 사후로 조치를 취하느라고 수리하는 코스트가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프리벤티브는 고장 안 나게 하려고 촘촘하게 자주자주 교체를 하고 있는 게 프리벤티브입니다. 그러니까 고장 잘 안 나요. 고장 잘 안 나니까 코스트는 별로 없는데 그거를 너무나 자주 교체하니까 참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반대는 사후 정비예요. 이거는 아예 대책이 없어요. 고장 나면 그때 수리할게. 그러니까 수리 비용이 되게 높아요. 대신에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프리벤티브 코스트는 사실상 없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뭐 충분히 공감을 하실 그러할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컨디션 베이스는 그것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정비 업무는 아까 예방 정비를 거의 90%라고 했지만 사실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예방 정비를 해요. 그냥 무조건 교체합니다. 멀쩡해도. 이거 멀쩡한데 왜 하니? 이거 돈 진짜 얼마나 아까운데 이거 왜 교체하니? 그러면 그 다음에 교체하기 전에 고장 나면 내가 책임지거든. 난 그게 싫어. 나 무조건 교체할래. 이러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고장 나요 또. 게다가 대신에 그 고장 나는 건 자기 책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이런 거라서 거의 반반을 차지합니다. 진짜 현장의 회사를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상태이고요. 이거를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측 정비를 반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정말 많은 회사들이 요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PHM을 하기 위해서 4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 그림 또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보통 이제 그 상태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상태를 모니터링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 데이터를 이제 어퀴지션이라고 데이터 수집하는 그런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라는 게 센서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처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진단을 하고 그리고 고장 예측을 하고 고장 예측해서 뭐 잔존 수명이 얼마다라는 거 알고 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매니지먼트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계가 있거나 관심이 있으실지는 미지수입니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쪽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사실은 중요도로 치면 이쪽이 더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많은 얘기가 있고 코스트와 효과는 이쪽에서 다 발생합니다. 물론 이게 있어야 이게 발생한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에 대한 거, 부품 수급에 대한 거, 그리고 정비 스케줄링에 대한 것들이 이 동네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텝을 아무래도 이것이 저희가 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에서 이것들을 최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기술 개발을 해왔었고요. 특히 국방 쪽에서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해군이었어요. 해군에서 여러 가지의 그 설비나 무기 체계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무조건 예방 정비하는 거 좀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안 되겠니 해가지고 시작을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했었습니다. 상당히 성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재밌었던 건요. PHM 시스템을 현장에다가 탑재를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PHM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데 수십억 불의 돈을 썼어요. PHM은 고장 예측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왜 유지 보수가 들어가지?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알 길이 없는데 여기에 깨알 같은 조그만 글씨 금세 키워드 쳐보시면 인터넷에 다 나오고요. 그 재미있는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 해군이 너무가 골치 아팠어요. 이유는 중구난방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센서 회사 따로 있지, 거기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회사 따로 있지, 다 하다 보니까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알게 되었고 미국 해군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업체들 다 모여 해가지고 다 수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뭐 GE를 포함해서 로키드 마틴을 포함해서 다 들어왔어요. 걔네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표준 아키텍처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가지고 하고 단계마다 데이터 표준 포맷 같은 거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단계 내에서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뭐 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스키마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정보 스키마 이런 건데, 그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거를 따라서 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많이 좋아졌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이거는 꿈도 못 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R&D, 연구개발 또는 공부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아직은 좀 뭔가 와닿지는 않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또 이러한 식의 서술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 수집에서 진단 예측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알고리즘 관점에서는 데이터 수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정보가 이론이나 기법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두 번째인 진단이 여기 있고 예측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진단 예측의 성능 평가니까 이게 진단 예측입니다. 그리고 헬스 매니지먼트는 여기에다가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관점에서 뭐 제 나름의 그 관점에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앞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그것도 다 꿈도 못 꿉니다. 이 책에 대한 것을 다 하기 위해서 3일은 동기부여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했는데, 이거로 끝이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이 더 있다라는 게 만만치 않은 그런 영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특성들을 좀 말씀드린다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을 하면서 그거를 원신호라는 거잖아요. 센서 데이터, 센서 신호, 그거를 프리 프로세싱하는 과정들이 처음에 시작이 돼야 됩니다. 데이터는 보통 잡음이 많아서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강의 노트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있는데, 뭐 베어링 같은 거 제일 많이들 연구들을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그게 뭐 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베어링이 모든 그 기계 장치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베어링에서 모든 고장이 대부분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어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예시적으로 베어링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베어링에 이거 그 고장 나는 거 이거 예측하고 하고 싶으면 베어링 근처에다 센서를 부착하시고, 신호를 수집할 때 베어링 신호만 있는 게 아니라 샤프트 회전하죠. 기어박스 있죠. 뭐 이러저러한 장치들이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같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쓸데없는 다른 신호는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미약할까, 신호가 증폭하고 싶어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처리 기법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또 앞단에서 공부를 한다면 배워둬야 될 그런 기법들이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아무리 요즘 IoT의 빅데이터 시대를 하더라도 데이터 하나가 보통 1초에 한 뭐 50K, 뭐 100K 이런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치할 포인트들이 한번 공장이나 또는 항공기나 거기에 뭐 주요 컨트롤 포인트 이런 데 보면 100개 이상 있을 수가 있고요. 그 항공기가 플리트로 보면 1000대 이상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하루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1분에 하나씩만 수집하면 하루에 테라바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하루에 테라바이트면 이게 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측을 하고 있는 수집을 하는 그런 그 인터벌도 되게 중요합니다. 인터벌을 너무 뜸하게 하면 그 사이에 고장 징후가 발전한 거를 캐치를 못하고요. 너무 자주 하면 심지어 이게 온라인도 있지만 오프라인도 얼마든지 많고요. 지금 오프라인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신호 계측을 한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요. 오프라인으로 검사 하나 한번 할 때마다 이 날개를 해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중요 부위에서 균열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코스트와 다운타임이 들어가는 행위라서 이런 데이터 수집이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건전성 또는 뒤집어 말해서 결함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함이 건전성하고 동일시 되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fault 또는 failure mode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결함을 잘 나타내주는 특징이라는 것을 추출하는 그런 또 후속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이건 이제 기업 박스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하는 건데 모든 거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특징 신호들이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쭉 나왔다 치면 어떤 특징은 결함이 있는 거하고 결함 없는 거를 식별을 잘 해줘요. 그런데 어떤 특징은 이게 스큐니스거든요. SK가 스큐니스를 말하는데 이런 스큐니스는 또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런 거를 알지 못한 채 특징 신호들을 쫙 나열해 놓고 그냥 막 쓰면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진단의 관점이라면 예측의 관점에서 어떤 특징 신호는 별로 예측에 도움이 안 되는 이거 분명히 고장 날 때까지 간 거거든요. 갔으면은 모종의 결함이 성장하고 있는 모종의 지표라는 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STD니까 이제 표준편제. 표준편차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는 반면에 IF라는 게 이게 아마 임펄스 팩터인가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내는 그러한 작업도 또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도 또 많은 기법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진단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이상 감지가 되겠습니다.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뭐냐면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작업을 거쳐서 이게 정상에서 벗어났어를 판정을 내려주는 그러한 행위를 바로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벗어났는지를 보는 거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그 3시그마 확률 통계를 아무리 몰라도 그런 정도의 단어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가 넘어가면 그건 좀 이상으로 봐야 돼. 실제로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그 오전의 정상 상태 다르고 오후의 정상 상태가 다릅니다. 같은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되더라도. 그리고 운전 조건이 저속에서 다르고 고속에서 다른데 그거를 무슨 표준 편차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서의 이 오르락 내리락을 가지고서는 3시그마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많은 그런 기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MSET라고 하는 시밀래리티 베이스로 하고 있는 G가 만들어 놓은 기법에 의하면 아주 스마트하게 이러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특징 신호가 있어도 그거를 이상 감지를 잘 해주는 그런 기법이 개발이 되어서 이거는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민항사에서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민항사는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공대니까 많이 좀 노력을 해봤지만 아직은 국내에서 이거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이면 오케이. 정상에서 벗어났음을 이제 일종의 3시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어려운 어떤 테크닉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창에 보내가지고 보내기 전에 보로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태를 확인해보고 그렇구나. 블레이드가 이게 파손됐었던 걸 알 수가 있었네. 이건 안 되겠어. 이거는 정비창에 보내. 하는 식으로 해서 컨디션 베이스로 지금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진단입니다. 진단은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런 장치에서 어떤 부품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얘가 지금 상태가 나빠졌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해당되어지는 폴트 컴포넌트 부품을 식별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게 얼마나 나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알아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 기법을 거쳐서 헬스 인디케이터 또는 헬스 인덱스 또는 약어로 HI라고 하는데 그런 지표화를 시켜놓고 그 지표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디스플레이해주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진단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어떤 설비가 있어.
이 설비에는 다수의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베어링 또는 뭐 벨트 뭐 어떤 거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이네 얼마나 나쁜데 그러면 이제 0에서 1이라는 거로 어떤 나름의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현재는 한 0.6 정도 나빠 있어. 얘네들 이렇게 나쁜 것 때문에 시스템이 이렇게 나빠져 있어 라는 것을 알아내는 행위. 이것이 이제 진단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헬스 인덱스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헬스 인덱스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많이 익숙한 지하철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15년 동안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입증하는 그 연구를 했었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이거 고장 난 거를 여러분들 중에서 겪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꽤 자주 있답니다. 서울 시민들한테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참 그게 하여간 괴롭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다 내리고 죄송한데요. 저기 내려주시고요. 이거는 기지창으로 가야 됩니다. 보낸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이 사망하는 것까지 이르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막고 싶어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출입문을 그냥 아예 교체를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바꾸자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출입문을 여닫을 때 그거를 작동시키는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가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차피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아까 말씀드린 특징 뭐 추출 거치고 나서 헬스 인덱스를 만들면은 이게 가끔 고장 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리벳이 고장난 리벳이 파손되는 건데요. 그 리벳 파손되는 거를 잘 알려주는 헬스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앞단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런 헬스 인덱스뿐이 아니라 또 어디가 그 고장인지 어느 부품에서 고장인지 아는 것도 또 중요한데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겠는데 이건 이제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그런 로봇을 좀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작동하면서 멀쩡한데 갑자기 죽는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도체 생산하고 있는 그 제조 라인에다가 이거를 투입해서 쓰는데 이 그 제작하고 있는 로봇 회사는 분명히 예방정비하라고 주기를 알려주는데 생산 라인에서 그거 안 지킨대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도 다행히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모터가 있습니다. 그 모터에서 전류 신호가 있습니다. 그 전류 신호를 가지고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그리고 타이밍 벨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마모가 있을 때 이게 지금 대표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헬스 인덱스를 만들고 그것들에 대한 헬스 인덱스 만들고 얘네 때문에 얘 성능이 이 성능은 이제 보통 진동 크기로 측정을 하거든요. 여기 끝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진동 성능이 이 정도 가면 이제 드디어 페일입니다. 그래서 페일 나기 전에 그거를 알려주고 상태 기반으로 정비시키는 거를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뭐 그러한 사례를 지금 보여드린 것이고 이 중에서 하모닉 드라이브가 이 정도로 나빠 있는데 뭐 하모닉 드라이브를 갖다가 부품 교체를 해서 신품으로 바꾸면은 그 시스템에 이 그 헬스가 많이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얘가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단에서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고장 예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장 예측은 여러분들이 이번 3일 동안 배우는 바로 그 주제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이미 아주 간단한 거로 이렇게 막 점점 뭐죠 그거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바뀌어가면서 애니메이션 되는 거 제 거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건 제가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이 진짜예요. 진짜 균열을 성장시켜서 하는데 항공기에다 한 건 아니고요. 항공기의 그 조건이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 다를 바 없어요. 그 뜨고 내리는 하중에 대해서 그 균열 부분에 대해 가해지는 하중이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였다면 이거는 요건 이제 헬리콥터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연구했었던 사례고요. 거기에서 연구했던 사람이 뭐 어쩌지 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자료를 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도 자료를 제가 갖고 있게 됐는데 그 실제로 이게 UH 헬기에서 기어박스에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그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을 하고 지금 다 부착되어 있대요. 여기에. 그리고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험스라는 이름으로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균열의 크기가 점점 성장하고
remaining life, 이게 잔존 수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실제 언제 페일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서 모른다고 치고 요까지 있었던 걸 가지고 예측을 연습을 해보고 실제하고 잘 맞춰내는지에 대한 거를 평가해보는 그런 연구했었던 거를 어디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좀 받아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 더 했더니 뭐가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것 같은데 뭐 애니메이션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러한 PHM이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 뭐 그래도 참고로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서 뭐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80년대부터 뭐 시작됐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들이고요. 그게 헬기에서 출발을 했고 영국에서 출발을 했고 영국에서 헬기에서 왜 그랬냐면 고정익이라고 얘기하고 회전익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정익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비행기고요. 회전익이 헬리콥터인데 고정익에 비해서 회전익이 30배나 사망사고가 많다. 또는 뭐 추락사고가 많다. 그 30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그 북해, 스칸디나비아 반도하고 영국 사이에 북해도가 있는데 거기에 그 유전을 뭐 개발을 하고 하면서 많이 했었던 그런 뒷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헬기가 계속 바다를 왔다 갔다를 하는데 정말 많이 사망을 했고 그거를 통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 80년대 이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숫자가 좀 잘 안 보이지만 5.6 정도의 페탈리티, 그러니까 사망사고의 그 비율이 이 정도로 많았는데 이게 이런 PHM의 기능이 초보적인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거 험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1로 낮췄다 하는 것이 이런 PHM이라는 것의 그 출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80년대였다면 이제 90년대부터 그것이 그 미국으로 넘어와서 항공우주에서 많이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국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방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국방에서 제일 관심이 많고 국방이 오히려 이제는 PHM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PHM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미국 국방부에서는 어떤 것까지 했냐면 앞으로 무기체계를 내가 납품을 받을 때 PHM 기능이 거기에 없으면 나는 안 사줄 거야 라는 거가 아예 맨데터리 프로세스인지 뭔지로 이렇게 나와 있었었는데 이미 그게 2002년도였어요. 물론 그때 개발이 다 된 건 아니고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하고는 못 빼기는 뭐 그런 상태가 되어서 미국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많이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짧은 기간 어떤 역량이 이제 구축이 되면서 가이드북까지도 이제 만들어졌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PHM이라는 단어보다는 CBM이라고 붙이고 거기에 플러스자를 붙여가지고 했다라는 것이고 PHM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F-35로 알려져 있는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라는 것에서 처음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이 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고장 예측, 고장 예지, 프로그노스틱스의 접근법은 두 가지 부류는 아닌다. 하나는 이제 피직스 기반이고 또 하나는 데이터 기반이고 피직스 기반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균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피직스 기반인데 또는 모델 기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이런 것 두 가지 중에서를 이제 선택을 해서 보통 많이들 하게 되는데 이게 있으면 이게 더 좋다. 뭐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알아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 균열이 점점 커져서 또는 뭐 건전성이 점점 나빠지는 거를 물리적으로 열화되어지는 과정을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게 지구상에 여태까지 과학이나 공학이 발전했어도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균열이 성장하는 거. 나머지는 오히려 그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좀 그런데요. 엠피리칼이라는 표현 쓰는데요. 그냥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모델. 이제 그것이 아주 중간 정도에 어떻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피직스로 그냥 묶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엄격한 피직스는요. 사실상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요즘에 고장 예측은 데이터 기반으로 대부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할 때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몇 개 정도의 데이터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많은 데이터가 소위 말하는 우리한테 익숙한 빅데이터가 되고
AI가 되고 뉴럴 네트워크가 된다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요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오늘 오후에는 이거에 대한 초보적인 연습과 함께 개념 소개가 있다면, 이제 내일에는 그 피직스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밑그림으로서의 베이지안 통계학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내일 오후에 피직스, 그리고 모레 오전에 데이터 드리븐,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진행될 거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는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큰 부분만 이해하시면은 뭐 자세한 내용들은 추가로 읽어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이제 그림적으로 이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무엇이 됐든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균열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균열만을 얘기 안 하더라도 뭐라 그러나 헬스, 인덱스 이런 거가 돼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게 점점 나쁜 쪽으로 성장하는 거를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거를 하는 데에 있어서 피직스 기반을 적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적용할 때는 아주 초보적인 거는 엠피리컬 모델,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이랬다 저랬다인 건데, 이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넣기도 하고요, 모델 기반으로 넣기도 해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근거 없어요. 그냥 현상학적으로 봤더니 이런 거 아니겠어? 야, 이거 그냥 2차 함수로 그냥 해보지 뭐 하는 것이 이런 거고요. 물리 모델 기반은 그게 아니라 진짜 이런 거예요. 진짜 균열은 하중 조건에 따라서 페리스 로우에 의해서 이러저러하게 되는 거야라는 걸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을 쓰게 되면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이런 피직스 기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를 여기에서 같이 또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물리 모델이 있냐 없냐에 대한 건데, 뭐 있더라도 로우 릴라이블 하면 그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 그러니까 물리 모델 없을 때는 데이터 드리븐을 써라. 물리 모델 있으면 이걸 써라라는 거를 또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둘 다 있으면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 뻔한 거고요. 이도 저도 없으면 그거 포기해라,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뻔한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PHM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라는 것은 사실 웬만큼은 짐작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PHM이 설명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좋은 그림인데요. 설계자가 나름의 그 수명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때 이쯤 요 정도 되면은 이게 고장인데, 그때 고장 날 때까지의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야라는 거를 나름 하지만 그것이 그 운영 조건대로 사용이 되리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비어, 그러니까 가혹한 조건에서 쓰게 되면 고장이 일찍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기준으로 정비 주기를 정해버리면 그 전에 돌발 고장 난다,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런 PHM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돌발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는 뭐냐면 멀쩡한 걸 무조건 교체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추가적인 혜택,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요 오른쪽에 색칠한 부분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위에서는 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유형 효과가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그 제조업체가, 체계업체가 어떤 이런 것들을 납품해서 운영사한테 주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속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요즘 이제 진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볼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퍼니, 아마존이라든지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이게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PHM이 앞으로 볼 수 있는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 설계가 달라집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F-35 엔진 한 개 가지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PHM 기능이 다 들어가서 절대 고장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 깨알같이 써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나머지 좋은 점들은 추가로 한번 읽어보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챌린지도 여기에는 2017년도에 썼었던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저도 나름의 경험을 하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뭐 50배 많은 챌린지가 있다는 거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통과를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음 강좌에서 계속 설명이 될 거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가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단계별로 제 나름대로 그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책들이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가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고작 예측밖에 안 되다. 나머지는 훨씬 더 많은데 그건 여기에서는 다루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고장 예측은 요 책이다. 이런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그 PHM 학회에서 좀 색다른 관점에서 책을 하나 더 편찬을 이제 여름방학 기간, 방학이니까 이상하다. 어쨌든 8월, 아마 8월 정도에는 출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또 제가 많이 주목하고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PHM이 사실 여기에 이렇게 오셨지만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약간 좀 속된 표현인데 묻지마 PM을 하고 있어요. PHM 할 필요 없어도 무조건 합니다. 왜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유행이라서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효과가 안 나오면 나중에 가서 그 후폭풍은 다시 PHM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쓸데없는 PHM 괜히 했네.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라서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PHM은 무조건 하지 말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비 업무 중에서 봤더니 그거 고장나면 그냥 수리해라. 그래도 충분히 돼 하는 거는 그대로 놔두라고요. 그리고 예방정비에도 충분히 된다 그러면 그걸 놔두라고요. 그러지 않고 상태 기반이 이제 필요한 거 있을 때만 해라라는 건데, 그러려면 사전에 이런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거가 뭘 해야 되는 건데 하면 이런 책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 이런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PHM을 좋아, 그래 하는 거 필요해, 인정해 라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무턱대고 뛰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키텍처를 미리 구성을 하고 또 센서를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어떤 주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붙이거나 아니면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거의 모든 PHM 하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또 스타디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좀 우리한테 생소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꼭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좀 더 스마트하게 PHM을 개발을 하고 구현하기를 바란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